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김성입니다. 배당락 이슈에도 시장은 강했습니다. 마치 배당락의 락이 즐거울 낙자 같은 시장이었는데요. 코스피는 11포인트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또 갈아치웠고 코스닥은 무려 30포인트나 올려 세웠습니다. 개인의 매수세 역대급이었죠. 기관의 역대 최대 매도 물량 개인이 그대로 다 받아냈는데요. 양시장 합한 매수 금액이 2조 4,700억 원이었습니다. 전일의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을 뛰어넘는 강한 매수로 시장을 받쳐냈는데요. 이렇게 강한 시장 안에서 업종별로 보면 제약바이오주의 강한 반등이 나왔고 반면에 고배당주로 꼽히는 보험과 금융업종은 하락했습니다. 이제는 어떤 전략으로 시장에 대응해야 할지 마지막 날까지 웃으며 마감하는 우리 시장 기대해보면서 오늘의 주요 이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뉴욕 증시는 부양책 증액 여부를 주시하며 변동을 거듭하다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커진 레벨 부담 등으로 하락 반전했는데요. 상원의 미치 맥코넬 원내대표가 전날 하원에서 넘어온 경기 부양 증액안을 즉각 표결에 붙이는 것에 반대하면서 투심이 악화됐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5일 조지아주의 상원 결선 투표를 의식하는 상원 의원들이 증액에 찬성하고 있어서 상원 통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따르고 있습니다. 알리바바 그룹의 핀테크 계열사인 엔트그룹이 금융사업을 은행 수준의 규제를 받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상 부문은 자산관리와 소비자 대출, 보험과 결제 등인데 지난 26일 중국 금융당국이 위법이라고 규정한 사업들입니다. 마윈이 공식 석상에서 중국 정부를 비판한 이후 규제 압박이 잇따르고 있는 건데요. 지주사 전환이 현실화되면 가장 수익성 높은 사업 부문의 성장을 망칠 수 있다는 우려도 따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중국이 7년간 이어온 투자협정을 이번 주 중 체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EU와 중국은 지난 2013년 투자협정 체결을 전제로 공정경쟁 투자 환경 조성과 조달 시장 개방, 또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을 논의해왔지만 계속 교착 상태에 머물렀는데요. 중국은 제조와 건설, 항공 등 분야에서 EU 기업의 시장 접근을 확대하고 EU는 중국에게 재생에너지 부문의 문호를 넓힐 전망입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이 동맹 강화를 통한 대중 압박을 추구하는 가운데 이 같은 EU와 중국 간 유대 강화 움직임은 미국에게 불편한 일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따르고 있습니다. 기업의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가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다시 악화되고 제조업 업황 BSI는 7개월 만에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의 12월 BSI 발표에 따르면 전산업 업황 실적 BSI는 75로 한 달 전보다 3포인트 하락했는데요. 10월부터 두 달 연속 개선됐지만 코로나19 재확산에 다시 발목이 잡힌 겁니다. 또 제조업 업황 BSI는 82로 전월 대비 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특히 자동차 업종이 부품 판매 감소와 완성차 조업 감소에 따른 영향으로 16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한편 기업들은 내년 초에도 코로나19가 이어지면서 기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간밤 뉴욕 3대 지수는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2% 하락으로 3335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S&P 500 함께 확인하시죠. 네, 0.2% 하락이었습니다. 3727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도 함께 확인하시죠. 네, 0.38% 가장 크게 떨어졌습니다. 12,850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히 점검해드리는 신승훈의 시그널 나우 시간입니다. 브리앤코리안베스트 신승훈 대표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먼저 간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전날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어제는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는데 자세한 상황 좀 짚어주시죠. 예, 말씀하셨던 대로 일단 3대 증시 모두 소폭 하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하락폭은 0.2%에서 0.4% 내로 그렇게 큰 어떤 그 하락, 소위 말하는 변동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전개된 것은 아니다라는 점. 어찌 보면 시장의 투자 심리, 일단 올해를 전반적으로 마감하는 분위기 속에서 내년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 계속해서 시장 내에 잔존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 많이 들게 하는 지난밤 뉴욕 증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투자 심리에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것 뭐니 해도 경기 부양책에 대한 대통령의 서명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그 추가 합의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결론적으로는요. 경기 부양책 중에서 현금 지급액에 대한 상향 일단 트럼프가 먼저 제기를 했었죠. 이 부분을 가지고 상원, 그러니까 그 하원에서도 그 민주당의 상원에서도 민주당의 하원이 속해 있는 그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에서도 실질적으로 1인당 기존 $600에서 1인당 $2,000로의 어떤 그 상향안 일단은 나왔었는데 상원에 매코넬 그 공화당 원내대표죠. 일단 그 최종 무산되어지는 그런 실망감 나타났다라는 점. 여기서 참 아이러니한 부분은요. 민주당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둘이 어쨌든 같은 생각을 했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향후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시장 내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여전히 우리가 좀 기억을 해볼 만하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이런 그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장 초반 뉴욕 증시 사상 최고치 경신하는 그런 분위기도 나타났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의 어떤 그 저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일단 실망.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소위 말하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시장의 어떤 그 상승은 일단 저지되는 제한이 되는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점. 분명한 것은 어찌 보면 그 안도감은 분명히 진행됐다. 경기 부양책을 트럼프가 서명을 했다라는 부분. 연말 소비 절벽에 대한 우려가 절대적으로 완화가 되었고요. 연방 정부에 대한 셧다운, 불확실성 역시 해소되는 그런 분위기. 근데 조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구치소 관련해서 지금 현재 상당 부분 우려감이 크게 확산되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미국, 유로존 마찬가지로 코로나의 변종 그리고 변종 코로나에 대한 확산 계속해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점. 영국발 그리고 남아공발 코로나의 확산 여전히 긴장감을 지속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점. 이렇기 때문에 화이자나 모더나나 더 나아가서는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부분들의 어떤 그 백신 승인에도 불구하고 경제 정상화는 일단 상당 부분 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 무게 중심이 실리게 되면서 마지막 곡에 결국은 우리가 계속해서 헤쳐나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좀 살펴볼 부분은요. 연말입니다. 그리고 연초 조만간 이제 그 개장 시작 예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사이에 주가 지수가 좀 많이 올랐죠. 우리나라도 사상 최고치 연일 경신하고 있는 중. 그리고 미국 증시 역시 사상 최고치 경신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부분. 지수의 고점. 근데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해소해야 될 부분은 결국 기업 실적에 대한 개선이 되겠습니다. 기업 실적의 개선이 뒤따라만 준다라면 지금 현재 이 지수 고점 부담은 자연스럽게 해소 또는 완화되어질 경우쯤에 분명하다라는 점. 현재 4분기 실적 시즌이 임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월 초면 이번 12월 말 이제 내일로 마감이죠. 마감되는 올해 그들의 기업 실적 정리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기대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업턴 사이클의 업턴 가능성 상당 부분 높고요. 이미 업턴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산업들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4분기
기업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지금 현재의 어떤 그 지수의 고점 부분 자연스럽게 해소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가져보게 되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런 효과 분명히 나타나죠. 외국인과 기관들 일단 수급의 되돌림 현상. 어제 같은 경우 대주주 쏠림 완화, 대주주에 대한 그 자격 그 요건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루가 지나가게 되면서 개인들이 다시금 순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반면에 기관과 연기금들은 연말 자산 리밸런싱을 앞둔 상황에서 다소 이제 매도 양상이 나타났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오늘도 계속해서 진행될 가능성 상당 부분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지난번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어제 우리 시장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 비슷한 양상 전개 가능성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효과 중에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1월 내는 새로운 그 연간 정책에 대한 발표들이 상당 부분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정책 모멘텀이 되겠는데요.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 신정부 출범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경기 부양 정책과 관련된 모멘텀들 분명히 친환경 쪽 그리고 인프라 관련 쪽으로 상당 부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여전히 우리 시장 내 그리고 미국 시장 내 전체적인 어떤 그 기대감 그리고 상승에 대한 기류를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고 있는 매우 중요한 핵심 이슈일 수 있다라는 부분 지난번 미국 시장의 변화 그리고 아마도 내일까지도 미국 시장 같은 분위기 상황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많이 듭니다. 결국엔 연말 연초의 투자 심리 우리나라나 뭐 미국이나 유로존 마찬가지로요. 결국 이런 부분입니다.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 이 이야기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가가 그 실적 대비해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면 이를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완화, 결국은 기업 실적의 개선 부분이 될 것이다라는 점. 기업 실적에 대한 개선, 4분기 이제 그 프리어닝 시즌 곧 임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상당 부분 어찌 보면 좀 기대해도 될 만한 이번 실적이 아닌가라는 부분.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본다면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올 4분기 실적, 내년 1분기 실적이 매우 중요한 어떤 단초가 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실적 장세 한번 우리 기대해 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많이 들고요. 또 미국 신정부 출범에 대한 경기 부양 정책 모멘텀 이미 뭐 선반영되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신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확실한 정책 모멘텀 시장에 또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 관련해서는요 대형주들에 대한 수급 되돌림 당장 오늘은 아니더라도요 이제 1월 초부터 대형주들에 대한 수급 되돌림 현상 외국인과 기관들의 오늘까지는 자산 리밸런싱에 대한 그런 부담감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감안해 본다면 내년 연초 다음 주 월요일 아침 10시부터 이제 시장이 개장을 할 텐데요. 그 이후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새로운 수급 가능성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아울러서 신정부 출범 모멘텀의 화두라고 할 수 있죠. 친환경 그리고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 분명히 지난밤 미국 시장의 흐름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런 힌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년도 또 스마트폰 시장 전망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11월에 애플이 5G가 탑재된 아이폰 12를 출시를 했는데 굉장히 뜨거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 5G 스마트폰 시장이 올해 대비해서 2배 이상 성장할 거다라는 관측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 5G 스마트폰 시장 어떻게 전망해 볼까요? 예, 일단 뭐 내년 화두, 일단 뭐 성장주 시장, 우리 증권 시장은 뭐 가치주도 중요한 어떤 그 한 축을 차지하고 있지만 성장주에 대한 어떤 그 목마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 속에서의 어떤 그 순환매, 그리고 성장주 속에서의 집중 현상, 쏠림 현상,
상당 부분 그 시장 내에 나타나게 되면서 이에 따른 주가의 어떤 그 탄력성에 대해서, 모멘텀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결국은 여러 가지 축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5G 폰, 스마트폰이라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가 반도체라는 부분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자동차와 IT의 연합,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 자율 주행차가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2021년 시장 전망에 대해서 상당 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 상당 부분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중에 하나로서 상당 부분 5G 시장의 어떤 스마트폰 시장의 격변, 지각 변동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마침 어제 SKT가 우리 시장에 사실상 5G 요금제 30% 인하라는 그런 요금안을 제출하면서 5G 시장의 어떤 수요 변화에 대한 어떤 먼저 선전포고를 했다라는 그런 생각 많이 듭니다. 그 하드웨어 기기 쪽에서는요, 애플이 이미 아이폰 12를 지난 11월에 발매를 했고요. 그 이후 바로 이어서 내년 1분기 결국은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들의 그 출하 목표 40% 정도 출하 목표를 증가시켰다, 상향 조정했다라는 그런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5G 폰 시장 결국 올해 대비해서 한 150%, 2.5배 이상 증가가 될 것으로 이렇게 그 전문 조사기관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2020년 대비해서 153%의 증가, 배수로 치면 2.5배가 되겠습니다. 총 글로벌 시장 내 6.4억 대의 어떤 그 시장 수요가 전망이 된다. 2020년 올해입니다. 올해 2.5억 대 수준에서 2021년 6.35억 대. 그 중에 주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아시아 시장과 북미 시장이다. 아시아 시장은 결국 말씀을 드려보면 중국 시장과 그 다음에 인도 시장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북미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과 캐나다가 그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과연 최대 수혜 기업은 어디가 되겠느냐?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 미국의 애플 컴퓨터가 분명히 될 것이다. 애플 컴퓨터는 이미 21년도 내년도 1분기 출하량 목표량을 40% 상향 조정한 바가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의 이제 배경에 힘입어서 결국은 2020년, 21년 내년 5G 폰에 대한 전체 스마트폰 시장 내에서의 비중 역시 이제 거의 50%에 육박할 가능성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5G 스마트폰 그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수요층도 다양화가 될 것이고 판매하는 판매 제품 라인의 어떤 그 다양성도 분명히 존재할 것으로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5G 폰, 그리고 여기에 폴더블 5G, 그리고 롤러블 5G, 여기에 중저가 5G 폰까지 이렇게 되면서 2021년 5G 스마트폰 시장 내에서의 시장 점유율 전망치는 애플이 글로벌 시장 내에서 24%, 화웨이가 22%, 삼성은 3위는 분명할 것 같지만 조금 떨어지게 되는 15% 내외의 어떤 시장 점유율을 좀 갖게 되지 않겠느냐. 결국은 가장 큰 것 애플 컴퓨터가 될 가능성. 그렇다면 시장 내에서 당연하겠죠. 애플향 부품을 공급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뜨거울 수밖에 없다라는 점. 여기에 더 나아가서 5G과 관련한 연관 산업들, 과거에는 5G 부품, 5G 장비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조금 더 확장이 되어서 5G와 관련된 앱, 소프트웨어, 그리고 5G와 관련된 5G의 어떤 그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컨텐츠들, 소위 말하는 동영상이랄지 아니면 게임 부분이랄지, 그리고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들까지도 상당 부분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큰 변화가 나타날 부분을 생각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세계 최대의 시장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생활과 절대
뛸래야 뛸 수 없는 산업, 결국은 자동차 산업이 되겠는데 자동차 산업과 5G 산업의 연관성, 소위 말하는 합종 연횡이 진행이 되면서 5G 그리고 전기 자동차로 대변이 되는 친환경, 그리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칩 개발과 관련된 자율주행 자동차까지. 그래서 5G라는 부분과 친환경 전기라는 부분, 그리고 자율주행이라는 부분, 결국은 IT 업종 중에 성장성과 관련된 로드맵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 5G, 친환경, 그리고 자율주행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미 삼성그룹과 LG그룹은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해서 전장 부품 사업으로 이미 확정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전장 사업, 전자장치와 관련이 된 자동차 부품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IT와 자동차, IT와 모빌리티의 합병이다라는 부분, 콜라보레이션이라는 부분. 이미 또한 이제 글로벌 공룡 기업들이죠. 구글, 아마존, 애플, 신성장 동력의 핵심 축을 자율주행으로 잡고 있다라는 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2021년 이제 오늘이 마지막 거래이고 1월 4일부터 개장이 되고 있는 2021년 주식 시장, 신성장 주도군, 신성장 주도 테마군 어떤 것이 될 것이냐. 결국은 5G 플러스, 그 다음에 2차 전지, 자율주행, 컨텐츠, 분명하게 우리 시장 내에 테마군들의 어떤 그 구성, 그리고 테마군들의 지속, 이 부분에 어떤 그 우리한테 분명한 힌트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부분, 2021년 투자 전략을 마련하시는데도 분명히 한 축으로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이 올해 시장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살펴볼까요? 예, 저는 내년 1월장을 대비한 이제 그 오늘 포트폴리오의 어떤 그 튜닝 작업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 분명히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수급의 되돌림 현상도 분명히 염두에 둬야 될 것이다. 외국인과 기관. 일단 오늘까지는 자산 리밸런싱과 관련해서 조금은 좀 수급이 그다지 녹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개인들의 순매수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 생각도 좀 많이 드는데요. 하지만 1월부터는 수급 되돌림 현상 가능성 분명히 나타날 여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1월 신정부 출범, 미국 신정부 출범과 관련된 정책 모멘텀, 이 부분은 친환경과 경기 민감주로 옮겨붙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선취매가 분명히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어제 우리 시장 내 수급 변동성 분명히 나타났었습니다. 개인들은 2.2조 원을 순매수를 했고요. 반면에 외국인은 3천억 순매도, 기관은 2조 원의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너무나 극명합니다. 개인들이 왜 순매수 2.2조 원을 보였을까? 분명한 것, 개인 대주주 자격과 관련된 어떤 그 해방,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개인들이 다시금 매수에 나섰다라는 그런 생각.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은 여전히 자산 리밸런싱이라는 그늘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 그늘 오늘까지 진행될 것이다. 하지만 내년 1월 4일부터는 이에 대한 어떤 그 되돌림 현상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꼭 생각을 해두시면서, 일단 오늘 올해 마지막 거래일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호재, 대형 호재나 대형 악재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되는 부분은 이제 코로나 재확산인데요. 이는 분명히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덮어버릴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결국은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 내년 1월 이후 1월 효과와 1월 정부 출범과 관련된 정책 모멘텀, 그리고 기업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1월 효과, 수급 되돌림,
분명히 생각을 해두시면서 경제정책 모멘텀과 배당락 회복, 이미 어제부로 배당락은 거의 회복된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듯 싶고요. 수급 되돌림 현상도 분명히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1월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과 기관이 관심을 계속 갈 수밖에 없는 대형주들의 어떤 그 수급 변화, 분명히 생각을 긍정적인 변화 쪽에 어떤 그 생각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로나 극복이라는 관점 속에서 경기 회복입니다. 경기 민감주와 원자재주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죠. 그러면 업턴 사이클 진행이 되고 있는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5G 관련주들. 여기에 정부 정책이 계속해서 발휘될 수밖에 없는 그런 테마군. 그리고 4차 산업 성장주입니다. 2차 전지와 5G, 그다음에 자율주행, 그리고 여기 더 나아가서 컨텐츠까지. 게임과 그다음에 스트리밍 업체들이 주로 구성을 하고 있는 컨텐츠 업종까지 지금 생각을 해두면 일단 오늘 마감 그리고 내주부터 시작되는 내년도의 주식시장, 일단 첫 단추를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서 낄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오늘 구사하시는 것이 올해 마지막 거래일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전략일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브리앤코리아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리고요. 연말도 따뜻하게 잘 마무리하시기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국내외 시장 쟁점 분석해보는 라이브 이슈 타임입니다.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전화 연결로 함께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올해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올해 참 변동이 많았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증시가 급락을 했다가 지금은 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시장인데, 자, 저희가 내년에도 웃을 수 있도록 지금 시점에서 어떤 업종과 종목 좀 집중해 볼까요? 예, 우선 올해 한 해 좀 많이 좀 수고하셨고요. 내년 같은 경우와 올해 좀 시장의 좀 개념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주가의 어떤 그 사상 최고가가 내년에 대한 경기 기대감이 미리 지금 시장에 좀 반영이 된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3천을 예상하는 부분도 이런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실질적으로 이 펀더멘털 상으로 반영이 된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회복 기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려감도 있긴 하지만 지금은 그 긍정적인 어떤 상황을 더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게 조용하게 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우리나라 증시를 좌지우지하는 부분이 이 주요 수출 기업들의 어떤 실적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내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경기 회복도 그렇고 우선 여러 가지 환율이나 또 기업이익 사이클이 회복 국면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 글로벌 유동성 유입까지 이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의 유동성 강세가 내년 상반기 때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삼천에 대한 부분도 코스피 지수 3천에 대한 부분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런 좀 판단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내년에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재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고요. 중국 경기와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도 기업 실적에 대한 부분이 수출주 중심으로 내년 상반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리스크도 한번 짚어봐야겠죠. 우선 이 코로나로 확산세가 지속되는 부분이 1차적이겠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경기 회복세 지연 부분도 또 있을 테고, 또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물가와 금리 상승 요인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그 어떤 빅테크, 그러니까 미국의 IT 기업들에 대한 규제도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험 요인이 상존해 있기 때문에 올해만큼의 가파른 상승은 아니더라도 약간의 좀 N자형, 그러니까 순 고르기 이후에 증시가 재반등할 가능성을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말씀드렸듯이 수출 주가 가장 큰 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에 출렁임이 있을 때 중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한 상태고요. 뭐 전기전자, 반도체, 2차 전지 같은 핵심 수출 업종의 대표 종목들이죠. 뭐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뭐 전기전자에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2차 전지 쪽에는 LG화학, 삼성 SDI 이런 종목들에 대한 상승세, 그리고 차화정이죠. 이 어떻게 보면 현대차 이런 정유업체들한테의 대표적인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 한화그룹이 친환경 에너지 사업 역량 강화에 좀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화솔루션이 앞으로 5년 동안 2조 8천억 원 가량의 투자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 올해 한화솔루션 주가가 크게 올랐고 또 앞으로의 성장도 기대가 되면서 지주사인 한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화그룹주들 전망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한화솔루션의 유상증자 1조 2천억 규모의 발표하면서 이 부분을 태양광 사업에 1조 원, 수소 사업에 2천억 원 투자할 계획이라고 좀 밝혔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유상증자는 두 가지 개념이죠. 우선 첫 번째로 이 재무적인 문제가 있는 기업들이 유상증자를 발휘하는 경우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사업에 대한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하게 되는데, 우선 전자보다도 후자 쪽이 시장에서 그 주식적인 측면,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하나솔루션의 1조 2천억에 대한 유상증자에 대한 대금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태양광 사업 매출액이 올해 약 3조 5천억에서 내년 2025년 12조 원을 증가하고 영업이익률은 한 자릿수 중반에서 두 자릿수 초반으로 상승하겠다는 게 이 하나솔루션의 목표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부분은 하나솔루션뿐만 아니라 하나그룹 자체적으로도 이 그린 에너지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나오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 현재보다 좀 오래죠. 올해 이제 하나그룹주들이 이 니콜라의 지분 투자로 주가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좀 변동성이 좀 심했었는데, 뭐 이런 걸 떠나서 우선 하나그룹이 이 그린 에너지 쪽에서의 투자 부분 같은 경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그 몇 년 후 본다고 하더라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이 태양광 투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모듈 쪽에 좀 투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크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이 모듈을 개발하려면은 역시 설비가 구축이 돼야 되고요. 또 여기에 그 태양광 발전 자산 취득 후에 에너지 공급과 재매각 같은 에너지 사업에도 이 어떤 배정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뭐 수소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해조에 대한 생산 설비 구축과 또 수소 저장, 또 유통을 위한 탱크 개발에 1,000억을 사용한다는 목표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 쪽에서의 이 태양광 쪽과 수소 쪽에서의 어떤 드라이브를 몇 년 동안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제 그 하나 같은 경우에도 이 어떤 뭐 주주나 어떤 고객, 임직원과 협력사를 통한 경영 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좀 발언을 했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하나 그룹주들이 올해 좀 핫했죠. LG 그룹주들의 주가 상승에 이어서 하나 그룹주들의 상승도 한번 기대감을 내년 초에는 좀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하나그룹주에 대한 기대감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올해 증시가 정말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화랑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주가 연계증권 ELS 잔고는 3분기에만 5조 원 이상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증시가 호황을 누리면서 투자자들이 이런 연계 상품보다는 직접 투자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자세한 내용 한번 전해주시죠. 네, 우선 ELS 잔고가 지난 3분기에만 5조 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뭐 증시 호황이 이어지면서 ELS 투자자들이 말씀하셨듯이 직접 투자에 나선 부분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돼 있고요. 우선 그 3분기 ELS 신규 발행액을 본다고 한다면 9조 8천억으로 2분기보다는 8천억
그 정도 7.5% 감소했는데 ELS 발행액은 지난 1분기 21조 원에 달했는데 두 분기 연속 하락세를 좀 계속 보였습니다. 이 3분기에 ELS 상환액은 14조 6천억으로 전분기 대비해서 무려 186% 이상 연수치라고 볼 수 있겠고요. ELS가 기초자산으로 삼은 글로벌 주요 증시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이 조기 상환 규모가 좀 급증한 그 영향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분기 때 1조 8천억에 불과했던 조기 상환액은 3분기 때 11조 3천억까지 늘었고요. 상환이 크게 늘어난 반면에 신규 발행은 줄어들면서 ELS 발행 잔고는 9월 말 기준 72조 원에서 6월 말 대비 5조 2천억까지도 감소를 했습니다. 이 증권가에서는 ELS 조기 상환이 크게 늘었는데 이 신규 발행이 줄어든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이는 상태고요. ELS 투자자들은 조기 상환을 받으면 다시 ELS에 재투자하는 경향이 좀 강한 부분인데요. 우선 이 ELS에 재투자되지 않은 금액 중 상당수는 주식시장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어떻게 보면은 이 개별 주식에도 손실을 볼 가능성이 현재 적은 상황이 주식시장에 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연 3에서 5% 정도는 ELS 기대 수익률은 다소 낮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ELS 투자자들의 위험선호 심리가 강해졌다는 건 어떤 유형별 통계에서도 드러나는데 3분기 원금 보장형 ELS 발행액은 1조 7천억으로 2분기보다 3조 2천억이 좀 줄었습니다. 반면에 원금 비보장형은 2조 4천억 늘어난 8조 1천억까지 좀 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ELS 시장에 대한 위축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이 ELS 시장 위축은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이런 추세면 나타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이미 지수가 많이 올라왔던 부담감에 투자자를 쉽게 들어오지 못하면서도 4분기에도 여전히 발행보다는 상환이 많다라는 부분이고요. 우선 내년에 주식이 조정을 받으면 ELS 투자 수요가 살아날 수 있겠지만 이런 면도 있죠. 이 고난도 상품 판매와 해치 운용 등에 대한 규제가 좀 강화되면서 과거처럼 발행량이 크게 늘기 어렵다는 분석도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시장 안에서 최근 콘텐츠주들의 상승도 좀 눈에 띕니다. OTT 콘텐츠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매기가 쏠리고 있는 모습인데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에이스토리 이런 종목들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또 뉴 같은 종목들은 일주일 사이에 50%나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관련주들 앞으로 주가 전망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최근에 좀 이 영화 드라마 제작업체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특히 이제 뉴가 최근에 일주일 새에 50% 이상 상승했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들의 콘텐츠 수요가 늘어나면서 또 이제 제작비가 500억이 투입된 드라마죠. 이 무빙이 내년에 반영하면은 실적에 대해서 개선된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뉴의 이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게 한몫하죠.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 제작한 넷플릭스 드라마 스위트홈이 전 세계적으로 흥행하는 이유입니다. 이 스위트홈의 아시아뿐 아니라 미국 중동 중에서도 성공하면서 이 K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확인됐다는 분석이고요. 여기에 쿠팡까지 온라인 서비스 사업 진출을 선언하면서 이 제작사들의 콘텐츠 가격 협상력이 커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뉴가 오르는 것은 단순한 업황 기대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방영이 예정되어 있는 드라마나 영화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뉴가 제작한 영화죠. 이 올해 상영했던 반도 같은 경우에도 이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관람객이 381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어떤 거리두기 확산으로 영화관 방문이 끊겼음에도 손익분기점이 250만 명을 넘어 수익까지 낸 것인데요. 그런 점에서 이 뉴가 이 3분기 영업이익 45억으로 흑자로 전환했고 연간 영업이익도 흑자로 전환되는 그런 어떤 효자 영화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요. 이 내년에는 5편의 드라마를 또 방영할 예정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500억이 투입된 히어로물 무빙이 지금 가장 큰 기대작이고 또 드라마 부부의 세계를 연출한 이 모하니 감독의 작품으로 이기 때문에 이 무빙에 대한 지금 현재 시장에서 관심이 많이 높다라고 좀 판단됩니다. 지금 현재 그 증권사에서도 이 무빙으로만 120억 정도의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금 판단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시리즈물이 좀 유행인데 초유의 시리즈물로도 제작할 가능성도 지금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영화도 굉장히 좀 좋은 라인업이 좀 있는데 우선 아직까지 미개봉 영화죠. 코를
넷플릭스에 판매를 했고요. 내년 말에는 이제 박훈정 감독의 마녀2가 좀 개봉하는 상태에서 지금 내년만 본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올해 대비해서 우선 2000% 이상 늘어난 117억을 기록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지금 평가가 나와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 OTT 업체들의 어떤 제작 업체들한테는 좀 관심을 계속 내년에는 꾸준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보 박유라입니다. 올 한 해는 세미탄파를 보이며 춥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중부와 경북 북부 내륙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아침 기온 서울은 영하 12도, 춘천은 영하 14도, 남부지방은 영하 6도 선까지 내려가 있고요. 한낮에도 영하권을 보이겠습니다. 또 차고 강한 바람은 체감 추위를 더 낮추겠는데요. 추위를 막을 수 있는 따뜻한 옷차림을 하셔야겠습니다. 이 추위는 내일 절정을 보이겠고요. 이후에도 강한 추위가 계속될 텐데요. 한랭 질환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되도록 실내에 머무시는 게 좋겠고요. 수도관 동파 등 시설물 관리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추위 속에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많은 눈이 오겠습니다. 모레 대부분 그치겠지만 전라 서해안은 토요일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우선 모레까지 제주 산지에 최고 50cm 이상, 충남 서해안과 전라도 많은 곳에는 30cm 이상, 제주도에는 3에서 8cm가 되겠고요. 이들 지역으로 대설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 눈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충북 남부는 새벽까지, 충남과 전라 내륙은 아침까지 최고 5cm의 눈이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진하는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충청도로 새벽부터 아침 사이 눈이 오겠고 그 밖의 지역은 맑겠습니다. 기온은 종일 찬바람이 불며 춥겠습니다. 동해안의 하늘 맑겠고 울릉도는 최대 50cm 이상의 폭설이 종일 쏟아지겠습니다. 낮에도 영하권으로 춥겠습니다. 남부지방 대체로 맑겠지만 서해안과 제주도로 많은 눈이 오겠습니다. 한낮 기온 전주와 대구 영하 3도에 머물겠습니다. 전해상으로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최고 5에서 6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고요. 서해와 남해상은 눈 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